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드디어 오늘 자정쯤 결정됩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코리아 원팀은 막판까지 치열한 외교전을 펼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공식 논의했지만 성명과 결의 등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북한은 위성 발사는 정당한 자위권이라며 그럼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냐며 조롱했습니다. 이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민주당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입김 강화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여러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혹시 제2의 코로나 사태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유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드디어 부산 엑스포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오늘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개최지 선정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00일 동안 이 달려온 유치전 마지막 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코리아 원팀 막판까지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투호를 던지고 제기를 차는 외국인들. 한복을 입고 사진도 남깁니다.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둔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 엑스포 개최에 염원을 담은 청사초롱입니다. 부산 시민들은 이 청사초롱에 불을 밝혀 샌드강 유람선을 타고 파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전날 파리에 도착한 한덕수 총리는 BI 대표단 수십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조연설자로 함께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강의 기적을 설명하며 부산 엑스포를 시작으로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 저변을 넓히겠다는 청사진을 설명했습니다. 부산이 마지막이 아니다. 스타팅 포인트. 부산이 앞으로 국제사회가 서로 지속 가능하게 모든 나라가 서로 잘 살고 있는 이런 거 스타팅 포인트. 세계 박람회기구 BI 총회에서는 각국이 20분씩 마지막 PT를 한 뒤 회원국 182개국이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후까지 하여튼 끝났습니다라는 종이 울릴 때까지 그렇게 우리 민간과 정부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대 3개 이상의 후보국이 경합을 벌인 경우 1차 투표만으로 끝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보다 많은 득표를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 이탈리아의 표를 흡수해 마지막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상들과 릴레이 만담을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첫 행보로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해서 솜씨를 뽐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주황색 앞치마와 모자를 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 앞에 앉습니다. 어린이들이 만드는 거야? 어우, 잘 만들었네. 윤 대통령이 어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개최된 김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학생 등 2천여 명과 기업인 등도 함께했는데 통합이 주제인 만큼 경기 파주 배추, 경북 의성 마늘, 충북 괴산 고춧가루 등 전국 각지의 재료를 모아 김장을 담궜습니다. 내가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과 함께 먹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열심히 맛있게 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에서 담근 김치 10만 킬로는 전국 각지의 소외계층에 전달됐습니다. 순방 후 본격적인 국내 일정에 돌입한 윤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도 오찬을 가졌습니다. 순방 계기마다 미래 세대를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다음 달 초중순엔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부처 개각 등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였죠. 이를 놓고 민주당은 정무적으로 기획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배우 이정재 씨를 향한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웃는 얼굴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장관과 이 씨가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는데 둘은 1973년생 동갑내기 서울 현대고 5기 동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해당 사진이 알려지게 된 경위가 우연이 아닐 것 같다며 정치 기획서를 꺼내들었습니다. 비판들이 저는 한동훈 장관 주변에 정무적 기획을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재 배우와 식사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띄운 것 같은데. 또 민주당은 한 장관이 해당 사진을 직접 SNS에 올렸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한가하게 저기서 연예인 친구라 하더라도 저걸 SNS에 올립니까? 저거는 그만두고 나서 하실 일이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니까요. 하지만 한 장관이 SNS에 해당 사진을 올린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지자 모임 온라인 카페에선 한 장관이 연예인 마케팅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배우 이 씨를 향해 비난성 글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렇게 강성 발언이 고조되고 있는 민주당에선 권리당원의 권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명계 사이에서는 개딸 민주당을 만드는 거냐며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대의원의 한 표는 당원 당규에 규정된 선출 규정에 따라 권리당원 60표와 같았습니다. 민주당은 당무위를 열어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3배 이상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20표로 비율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20대 1 정도는 그래도 당내에 공감이 있는 범위다. 이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친명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비율이 같아져야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점들을 좀 이해하고 좀 용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강성 지지층의 입김 강화를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다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친명계의 강성 발언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성 당원들의 입김마저 강화되면서 비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옆에 TK 출신 김석기 최고위원이 앉은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 잘못을 거론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표현이 과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장. 23일 보궐선거로 지도부에 합류한 김석기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원래 김기현 대표 오른쪽 첫 자리는 전당대회에서 1위를 한 김재현 전 최고위원이었다가 당원권 정지 이후 2위인 김병민 최고위원이 앉아왔는데 자리가 다시 바뀐 겁니다. 우리 김석기 최고위원 당선과 또 회의 참석을 축하드립니다. 단합도 잘하고 지도부도 잘 이끌어달라는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선 보궐선거에서 뽑힌 최고위원이 전임자의 자리를 대체하는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40대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을 밀어내고 TK 의원을 앉힌 모양새가 수도권 유권자와 청년 시각에 어떻게 비칠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태도를 비판하며 부모 잘못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당대표로 지냈던 정치는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부모에게 과한 표현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국민의힘 인용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이어지면서 혁신위가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인용환 위원장 자신의 부모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나이 40 먹어가지고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저는 정치 12년 동안 하면서 부모 끌어들여가지고 남 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자, 논란이 커지면서요. 인의원 위원장 어제 이 대표와 이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 공식 사과를 했죠. 이준석 전 대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단 관심 있는 거는 봉합이 이게 되겠는가? 더 악화된 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갈등은 처음부터 뭐 봉합되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인용환 위원장이 처음에 이른바 통합을 얘기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끌어안아야 한다고 얘기할 때 오히려 보수층 내부에 또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전략적인 것은 움직임이란 건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당 창당의 명분을 약화시킨다든가 뭐 탈당하더라도 뭐 국민의힘에서 안을 껴안으려고 했는데 탈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도를 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부모 발언 이전에도 한두 번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거부했다면 그만두는 게 저는 전략적으로 맞는 것이었는데 저것도 사실 부모 얘기한 것은 물론 잘못이지요. 물론 잘못이고 저는 뭐 100번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얘기 나온 것이 그래도 끌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것이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저것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이전 대표의 뭐 인성, 도덕성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용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답을 하는 거 보면 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식, 도덕성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은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특히 그건 뭐 거의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뭐 사과하고 이준석 위원장, 전 대표가 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런 건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고 갈등은 이미 선을 넘었다. 통합도 안 된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끌어안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인 위원장 일단요. 언론 인터뷰에서 문제의 발언 때문에 아내에게 혼이 많이 났다고 얘기하고 어제 예정된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좀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모를 끌어안은 부모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선을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인용환 위원장 문제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앞으로 향후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면 선을 넘어도 굉장히 한참 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뭐 사적인 자리에서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편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당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인용환 위원장 본인에게 어떤 인격이나 품격의 의심까지 받을 수 있는 선까지 저는 간다고 봐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게 뭐 좀 전에 우리 노동일 교수님, 주필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부모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뭐 막말로 얘기해서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이렇게 어떤 다툼에서도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모욕을 막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저 말의 의도가 무엇이었건 간에 그 말의 의도와 목적은 당연히 달성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말한 형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본인의 인테그리티, 다시 말해서 품격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 파장은 우리 주필님 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훨씬 어려워졌다. 옛날에 10이 필요했다면 제가 볼 때는 그의 10배, 100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글쎄요, 의사를 미스터 린턴이라고 한 것에 대한 그것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 그건 그런 어떻게 게 남아 있지만 그걸 삼켰을 때 우리는 정말 인요한 위원장이 아. 대단하시다. 저 나이 어린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저 자리에서 숨을 당하면서 본인의 어떤 공적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런 걸 감수하는구나. 그게 자기 희생이죠. 본인이 얘기한. 자기 희생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더 감동을 하고 박수를 쳤지. 거기다 대고 저런 식으로 감정을 노출시키면 거기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어디서 배워먹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또 멘트가 또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사감을 그대로 또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보고 우리는 왜 세상의 룰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저렇게 힘 있는 사람들도 절제를 못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큰 물음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어제 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때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마지막 장면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너 나이 몇 살이야? 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교통사고 중입니까? 그동안 인요한, 이준석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인요한의 KO패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나이 타령과 부모님 욕은 하지 맙시다. 인요한 위원장은 사과와 사퇴로 결말되어질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사과와 사퇴, 뭐 민주당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김은경 혁신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아직은 종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살릴 수 있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게 뭐냐면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성과를 거둔다 그러면은 저것은 말의 실수, 뭐 이 정도로 되겠지만 성과마저 이루지 못한다면 실수를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타격, 뭐 이렇게 좀 남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 당의 중진 내지는 그 핵심 측근, 대통령의 핵심 측근. 옛날에 동교동계도 뭐 이선 후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선 후퇴 선언을 해준다면 동계와 같이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우리들이 이선으로 물러나서 뭐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해준다면 이런 걸 넘어서는 혁신을 이룰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자숙에 들어간 인요한 위원장 이제 모레 30일 혁신위 회의에서 복귀할 예정이죠. 지도부와 친윤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할 계획인데 인요한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혁신에 영이 서겠느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인요한 위원장은 이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지도부와는 어떤 식으로 글쎄 뭔가를 이뤄낼 수는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글쎄 아마도 이제 지금 이런 설화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정치에서의 동력을 많이 잃은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뭐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을 비하한다든가 일반적으로 부모를 비하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사과한 것으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11월 30일 날 뭐 예를 들어서 험지 출마 또는 뭐 불출마 이런 얘기를 건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건의한다는 거니까 그 혁신위원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최고위원 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거쳐서 하는 걸 지켜봐야 되겠죠. 당장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조기 뭐 해산한다든가 뭐 그만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 혁신위 기본적으로 혁신의 권한도 아니거니와 혁신위원회 뜻도 참 그 진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범시킨.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그 김기현 대표가 혁신을 처음 띄울 때 뭐 전권을 부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건의한 것은 100% 받아들여 주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전권이라는 걸 의미할 수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던져주더라도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동교동계가 이렇게 어떤 명분을 잡아서 DJ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희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건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뭐 이걸 100% 즉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는 이분들도 정치를 오래 한 분들 아닙니까? 대상자들이. 예, 그렇죠. 그런데 불출마나 험지 출마라는 것은 거의 자신의 정치 생명을 마지막으로 뭐 스스로 끊는다든가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니까 더 큰 명분, 너 그만두라니까 나 그만둔다 이렇게 하면 밀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명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오늘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명분을 축적할 시간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정말 어떤 그 뭐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직 공천 심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데 시작도 안 했는데 당장 거기서 해버리면 나중에 공천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막 그때 가서 뭔가 다른 내놓을 카드가 없으면 참 김 빠지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명분과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가장 먼저 험지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최재형 의원 현역으로 있는 자리입니다. 또 한동훈 장관의 뭐 출마지로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하태경 의원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할 얘기할 때도 이거 나왔을 때도 아직 뭐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네네. 아니 왜 거기 좀 종로에는 지금 최재형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이 있죠. 네. 아니 그런데 왜 최재형 의원이 있는 지역에 가서 경쟁을 하려고 그러지? 뭐 한다면 험지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이 있는 데 가서 한석을 탈환하는 것이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여기 가서 다른 그 지역도 아니고 종로에 가서 현역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데 가서 경쟁하는 거 그게 왜 험지 출마고 그게 무슨 바람을 일으키는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더더구나 하태경 의원은 저희 오다 보면 마포 쪽에 그 플래카드 붙어 있더라고 현수막도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 거기 뭐 이른바 마포에 있는 그 무슨 뭐랄까요 거기는 험지라고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데 가서 다른 민주당 의원이 있는 지역 가서 하는 게 낫지 이런 데 가서 하는 건 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움직임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늘리는 이 당원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표의 등가성이 중요하다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죠.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점들을 좀 이해하고 좀 용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명계 의원님들 반발이 좀 예상이 되는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양해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현재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의 힘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20표 정도로 격차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권리당원 표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지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 입김이 커지다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야당이 이거를 왜 추진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강성당원들이 많이 좀 요구하는 것이고 그 요구하는 것은 강성당원들이 대의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어떤 권한 행사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뭐 대의원 제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취약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려면 한 표보다는 많은 표를 부여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어떤 결정을 맡기는 것처럼 그런 어떤 대의 제도의 어떤 이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데 꼭 비판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의 당원 수보다 지금 현재 그 어떤 당원 수가 훨씬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된 다음에 많이 권리당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물론 뭐 강성당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당원이 늘어났으니까 과거에 당원들이 적었을 때 어떤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 당원, 일반 당원들의 어떤 그 비율보다는 저는 뭐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1대 60이 될지 1대 20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현재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대의원들의 어떤 누적된 권한, 어떤 일반 당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비율은 저는 바꾸는 건 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리당원의 비율을 높이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시기가 지금 문제인 거 많아요. 내년도 8월 전당대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총선도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왜 바꾸느냐? 요 외 부분에서는 왜 시기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 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기적으로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기가 좋은 시기죠.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사법 리스크에서 조금은 그래도 좀 가벼워진 입장이 좀 가벼워진 부분도 있고요. 그 기각 이후에 그렇죠. 영장 그 실질 심사가 기각된 이후에 그 가벼워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입김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 아니지만 분위기상 입김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성 지지층의 어떤 권한, 힘을 강화해주면 그 사람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어떤 열과 성도 더 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거의 적절성 부분은 저는 우리 노동일 주필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1인 표의 등가성이라는 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1인 1표는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에 예외를 두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직역의 대표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1인 1표로 모든 걸 뽑으려면 비례대표를 왜 뽑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역, 땅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 그런 데들은 왜 그 국회의원을 한 명을 거기에 배정을 합니까? 인구를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다른 지역까지 다 합쳐가지고 3개 지역, 4개 지역을 합쳐가지고 국회의원 한 명으로 조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다른 대표성, 지역 대표성, 직역의 대표성, 계층의 대표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1인 1표제와 연동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1인 1표대로 맞추겠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했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혹시 뭐를 대표직이 안 됐을 경우를 대피해서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십니까? 뭐 그게 뭐 두려움이 크다면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저는 그 두려움보다는 공천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원하는 공천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분위기와 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선에서 지면 대의원들 표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딸들의 그 일부 권리당원의 표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당화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더욱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글쎄요, 이것 때문에 특별히 비명계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린다. 뭐 비명계라고 부르지 말한다고 그러죠. 혁신계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혁신계든 어떤 비명계든 이것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들 한 번만 잠깐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의원들을 두고 대의원들에게 표의 가중치를 둔 건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 가중치가 1대 60으로 꼭 유지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1대 6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1대 20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내부에 결정나기 하기 나름인 거죠. 그 자체를 꼭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당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당원들에 비해서 대의원들의 가중치가 늘어난 거다. 그건 조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좀 비명계 혁신계는 계속해서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게 단순히 대의원들 문제가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공천 과정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는 대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강성 당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또 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글쎄 뭐 조작이라고 하면 좀 과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약간 어떤
이미 어떤 사람을 공천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천하기 위해서 그런 걸 조정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비명계, 이른바 혁신계 의원들은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공천에서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미 몰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저도 짧게만 좀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드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도 등가성을 맞춰야죠. 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등가성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왜 굳이 권리당원들에 집중해가지고 등가성을 알겠습니다. 맞추려는 그 노력을 하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등가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이 다 의견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 이후에도요, 민주당의 막말 리스크 계속되는 모양새죠. 민영배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탄핵해서 딱 발목을 잡아놨으면 합의 파기했을 때 딱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발목대기를 분질러 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아니, 총선 지면 계엄령 선포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영화를 많이 보셨나요? 어떻게 뭐 계엄령 지금 이 시대에 계엄을 선포한다면 그런 정권이 뭐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고 근데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강성지층에 호소하면 공천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도 저렇게 계속 말이 나온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은요. 그 분노, 적대감 이런 거를 본인들이 그 활용하고 악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직화해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강화하면은 지금 지도부가 소위 말하는 강성지층을 제대로 제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제어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위성 발사는 정당한 자위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 그럼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냐며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GP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은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서방의 주장에 자위권 행사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A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sovereignty of our state and serious interference in its internal affairs. 북한은 또 위성 발사는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대신 풍선이나 투석기로 위성을 발사하냐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안보리 결의 위반에 유엔 이사국 대부분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감쌌습니다. 其合理安全关切始终得不到解决，半岛就无法真正的走出安全困境。 황준국 추 유엔 한국 대사는 한국도 더 이상 손이 묶인 채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최전방 감시초소 GP에 대형 무반동총을 반입하며 철거했던 GP를 복원하는 데 맞서 정부도 GP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던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차에 치여 뇌사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위태로운 운전 끝에 인도로 돌진했던 롤스로이스 차량. 피해자 A씨를 친 차량 운전자 신모 씨는 응급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에서 4개월여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며칠 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25일 새벽 5시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며 27일 오전 발인해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알렸습니다. 피해자가 숨지면서 신 씨의 혐의는 위험 운전치사,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신 씨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대신 현장을 떠났고 국과수 감정 결과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신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배우 이성균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유흥업소 여실장은 현직 의사로부터 마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의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관련 수사에 제동이 예상됩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정에서 나옵니다.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현직 의사 A씨입니다. 유흥업소 여실장한테 마약 준 거 인정하시나요?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총 3차례 마약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경찰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가 여실장에게 준 마약이 E씨에게도 제공됐고 E씨가 여실장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실장 진술 중 일부에 대해 신빙성을 잃게 되면서 E씨에 대한 투약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한 사람은 총 7명입니다. 이 중 여실장은 구속 송치했고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작곡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성균 씨를 다시 불러 다른 증거 등을 토대로 투약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해제했지만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현직 의사의 영장이 기각이 돼서 경찰 수사에 난항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약 공급책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이 현직 의사 왜 영장이 기각이 된 겁니까?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영장 기각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이런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누가 공급했는지인 거거든요. 결국은 마약을 공급하지 않으면 마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체계의 혐의가 통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건 물론 이게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경찰의 수사가 일부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고 결국 그러면 지금 이성균 씨나 뭐 지드래곤에게 뭐 마약을 뭐 같이 했다, 마약 그런 걸 봤다라고 얘기하는 이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의 신빙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장 기각이 단순하게 이 사람의 영장이 기각됐구나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연예인 포함한 이 마약 수사의 동력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을 공급했던 사람이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일단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도 의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될 겁니다. 특히 강제 수사가 이미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죠. 압수수색으로 병원이나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미 돼서 자료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에 대한 분석들이 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이미 구속돼 있는 유흥업소 그 실장과의 어떤 대질 신문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영장이 기각돼서 어떤 수사 동력이 조금 차질을 빚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냄으로써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수사 동력의 차질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권지용 씨도 출국 금지 한 달 만에 해제됐어요. 이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권지용 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거의 끝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권지용 씨에 대해서 수사는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일단 권지용 씨를 보면 본인이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마약 관련해서 모든 게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성균 씨 관련해서는 뭐 그 유흥업소 실장과의 무슨 SNS 대화 내용이건 뭐건 추가로 뭔가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사실 권지용 씨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둘 사이 연결고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무언가 모든 게 음성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나머지 투약했는지 여부를 제외한 모든 것들 증거, 예를 들어서 SNS 대화 내용이나 뭐 마약을 구입했으면 입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진술 하나 빼고 나머지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이성균 씨와 달리 출국 금지까지 출국 금지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에 이성균 씨 출국 금지 조치 연장 요청이 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씨 혐의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일단 수사기관에서 적어도 지드래곤 씨와 이성규 씨의 차등을 두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예. 일단 이성규 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뭐 모발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이런 정밀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경찰이 밝힌 그 어떤 입장은요.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정황상 마약 투약 혐의가 있다는 것이 좀 분명하다면 네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판례를 하나 지적을 했는데요. 음성인 경우, 그러니까 정밀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마약 투약 정황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덧붙였기 때문에 네네. 이성균 씨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성균 씨도 계속 음성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증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뭐 채모나 뭐 이런 것들에서 마약 성분이 아예 나오지 않아서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있다고 하죠. 네, 그 판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2021년 6월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네. 그룹 아이콘의 BI 관련 네. 사건입니다. 예. 그 김한빈 씨, 그 당시에 이제 뭐 머리카락에서 이제 성분 검출 안 됐고요. 전부 예. 음성이 나왔는데,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본인의 자백. 나 했어요. 나 투약한 적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투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관련된 메신저 대화 내용, 누군가와 그다음에 그 마약을 구입했다면 구입한 것에 대한 입출금 내역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약 관련해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음성이 나왔습니다만 검사는 나머지가 모든 게 자백을 포함해서 모든 증거들이 투약을 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게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있죠. 예. 부인하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때 그 과거에 이거 음성 나와도 유죄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그 판례하고 지금 상황은 맞지 않는다.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판의 화살, 경찰로 좀 맞아요.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에만 너무 의존을 해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약 수사라는 것이 마약 범죄라는 혐의의 어떤 특성상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마약 수사가 첩보라든지 이런 제보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만 가지고 예. 이 마약 수사를 확대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앞으로 어떤 정밀 검사 결과라든지 또 추가 수사 과정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비판에 대한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물에 불이 나면요. 신속히 1층으로 가서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네, 하지만 100m가 넘는 고층 빌딩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대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10월 113m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3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93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이쪽으로 확 갑자기 커져 버리더라고.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땐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 지상이나 옥상으로 피하는 것이 기본. 하지만 건물 외벽을 따라 빌딩풍이라는 강한 돌풍이 불어 불길이 빠르게 번질 수 있는 만큼 1층이나 옥상으로 대피하려고 집착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피난 안전구역은 천장과 바닥 등의 불꽃과 연기를 막아주는 설비가 돼 있고 식수와 비상전기가 공급돼 주민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화재 시 무리한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지점과 대피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은 모두 122곳. 화재 예방과 함께 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在会有一点担心，到医院里来看一下。本身我倒觉得没有什么的，因为每年都会有这种。 So far, there is just zero evidence that there is a new virus being circulating in Beijing or elsewhere. 네, 보신 대로 중국에서 여러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려서 전 세계가 또다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그 중국 그 소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인지 어느 정도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일반적인 지역사회 폐렴입니다. 증상 자체는 감기처럼 인후통, 기침, 발열 증상이 주로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들은 자연 치유가 되지만 소아인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청색증 등이 발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코로나처럼 단기간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보육원이나 학교, 가족 이런 데 밀접하게 오랫동안 접촉할 때 많이 감염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잠복기가 1에서 3주 정도 지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 백신이 없고 하지만 국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네, 소아 청소년들 사이도 문제지만 그래도 기저질환자나 고령층 사이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서 취약한 편 아닌가요? 네, 대부분 성인들은 자연 치유가 되지만 폐렴이 10% 정도 빈도가 발생하고요. 5% 정도에서 입원을 합니다. 특히 영유아나 소아에서 발생 빈도는 높지만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에서는 15%에서 30% 정도 치사율이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고령층에서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비정형 폐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침, 발열 증상 이외에도 무력감이라든지 두통처럼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고령층들은 이런 면역 반응이 없기 때문에 발열이 나지 않는 경우에 식욕부진이나 무력감을 호소할 때는 꼭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마이코플라즈마 말고도 여러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면역 반응이 매우 약해졌죠. 지금 독감이나 이런 마이코플라즈마가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성인들은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동안에 면역이 없었던 이런 영유아 소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은 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뭐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새로운 병원체가 발견돼서 이런 폐렴이 도는 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는 이게 또 코로나처럼 대유행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라이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메타니 뭐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동시에 유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코로나처럼 대유행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은 이미 우리 인류가 다 면역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고 이것이 동시에 유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급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병원에서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이 되지만 대부분은 바이러스는 자연 치유가 되고요. 독감이나 코로나, 마이코플라즈마처럼 조금 폐렴으로 갈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만 조기에 진단하고 잘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좀 짚어보죠. 현재 종식이 된 상태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코로나도 감기 코로나가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변했듯이 독감이나 다른 바이러스는 인류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도 조금씩 변이를 하면서 독감처럼 매년 일정 부분 유행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런 호흡기 질환들이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유행하면 국내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병원에서 지난달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마이코플라즈마나 독감은 외래에서도 흔히 봅니다. 특히
특히 천식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성인들도 폐렴이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마이코플라즈마나 독감도 호흡기 바이러스고 개체기나 기침을 통해서 비말 감염이 됩니다. 코로나 때 예방 수칙으로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가지 마시고요. 대중교통이나 밀집도가 높은 것은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손위생을 잘 해주시게 되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 사진은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최초의 엑스포 런던 만국박람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2030년 엑스포 개최지에 대한 투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172년 역사의 엑스포 가운데 중요했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851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개막 선언으로 열린 런던 박람회는 영국의 증기기관과 인쇄기 등이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1889년 프랑스 파리 박람회에는 에펠탑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에펠탑은 바로 박람회장 출입구로 세워진 건축물이었습니다. 1893년 미국 시카고 엑스포에는 코리아라는 국호로 우리가 처음 참가했는데 한옥 형태로 지은 전시실 안에 가시나 도포 등의 생활용품이 전시되었습니다. 1970년 일본 오사카 엑스포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엑스포로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행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유치하려는 엑스포는 과거 대전 엑스포나 여수 엑스포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국제박람회기구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여러 주제를 다루는 것을 등록 엑스포로 그리고 등록 엑스포 기간 사이에 특정 주제로 열리는 것을 인정 엑스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최했던 대전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였고 2030년에 부산에서 유치하려는 엑스포가 바로 등록 엑스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30년 부산에서 세계 엑스포가 열리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이 0.1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은데요. 기온은 점점 더 떨어져 목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어제 낮 시간대보다 5도 정도 기온이 낮겠는데요. 서울이 3도, 대전 6도, 대구 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는데요.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대구와 제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나타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